네, 안녕하세요. 문법의 정수 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법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높임 표현이라든지 시간 표현, 부정 표현,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지니까 짧게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전 강의에 비해서는 강의 시간이 엄청 줄 겁니다. 그 대신 뒤쪽에다가는 그전 강의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쪽 파트는 여러 문제를 풀면서 이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먼저 높임 표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본문 내용 보도록 할게요. 화자는 대화 상황에서 인물들 간의 상하 관계에 따라 어떤 인물을 높여서 표현하거나 낮춰서 낮춰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높임 표현은 문장의 종결 어미, 그리고 선어말 어미, 조사, 특수한 어휘 등을 통해 실현되며, 높이고 낮추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그리고 상대 높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 문법 요소들이에요. 이 네 가지로 높임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앞쪽에서 다 배워서 알고 있는데, 특수한 어휘라고 하는 건 처음 나오죠.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먹다라는 말을 할아버지한테 쓸 때 그냥 먹다라고 표현하나요? 아니죠. 뭐라고 하죠? 잡수시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특수한 어휘 혹은 특수어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높임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아래 그림은 일반적인 발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말을 하는 화자, 그리고 이를 듣는 청자, 그리고 그 화자의 말 속에는 주체, 객체가 존재합니다. 주체와 객체라는 말은 조금은 생소하죠? 근데 이것도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주체는 어떤 문장이 기술하는 행위나 상태 등의 주체를 말하는데, 그냥 쉽게 주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법 개론서에 따라서는 주체와 객체에 관해서 엄밀하게 분석해서 따져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나도 깊은 내용이고요. 그냥 주체가 주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객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장이 기술하는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말하며, 쉽게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철수가 사진기로 영희를 찍고 있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철수죠. 그래서 철수가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찍는다 할 때 그런 행위가 미치는 대상은요, 영희겠죠. 그러면은 영희가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면요, 아까 살펴봤던 그 문장이 나와 있고, 그 문장을 발화하고 있는 화자, 그리고 그 화자의 말을 듣고 있는 청자가 있습니다.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이보다 문장의 주체가 더 높아서 화자가 주체를 높이고 싶을 때 쓰는 것을 주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객체 높임은 마찬가지로 화자가 문장의 객체가 나보다 높아서 객체를 높이고 싶을 때 쓰는 것을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은 화자가 이번에는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높이거나 낮출 때 쓰는 것을 상대 높임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주체와 객체라는 개념, 그리고 높임 표현은 이런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체 높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높임이란 문장의 주체, 그러니까 주어를 높이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실현되냐?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은 시입니다.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라고 해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주격조사 우리 배웠죠? 깨서가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수 어휘로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한번 아래에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화자가 아들이고 주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온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그냥 아버지가 오다, 왔다 이렇게 쓰면은 되게 버릇없는 표현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오다가 아니라 오시다로 표현을 하죠. 너무 쉽죠? 우리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어떤 개론서를 보면은 이때 중요한 거 이 시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께서가 쓰이기도 하고 쓰이지 않는다고도 해요. 근데 그냥 둘 다 주체 높임을 표현할 때 쓰이는 문법 요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문장은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다가 아니라 주무신다. 마찬가지로 먹는다가 아니라 잡수신다가 됩니다. 잡수시다에 보면은 이 시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따로 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를 분석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은 간접 높임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문제로도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체 높임법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높임의 대상은 아니지만 높임의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대상인 신체 부분, 개인적 소유물, 가족, 생각 등을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높임의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경우도 있다. 이를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이게 뭔지 한번 아래에 있는 예시문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뒤쪽 서술어를 지워놨습니다. 한번 우리가 맞춰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할아버지를 봤는데 흰머리가 막 많으신 거예요. 이거를 내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냥 많다를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할아버지는 흰머리가 많다. 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귀가 굉장히 큰 거야. 이걸 내가 표현하고 싶어.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귀가 크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위에서 배운 걸로 따져보면은 이 서술어의 주어는 누구예요? 흰머리가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서술어의 주어도 귀예요. 그러면은 흰머리, 귀 이거 자체는 높일 필요가 없는 대상이죠. 그래서 그냥 많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흰머리랑 귀가 누구의 건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흰머리는 결국은 할아버지라고 하는 높임의 대상의 소유물이고 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소유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전체 문장의 구조는 마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서술절을 아는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흰머리, 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굳이 높여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죠. 그래서 이런 전체 문장의 주어를 봤을 때는 분명히 높여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앞에 있는 주어가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것들을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뒤에 오는 전체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 이걸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많다가 아니라 많으시다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귀가 크다가 아니라 크시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요.
밀접한 관련이 없는데도 이런 간접 높임을 사용하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어색한 표현을 일상에서 너무 자주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식당에 갔을 때 화장실은 이쪽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이 고객한테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화장실이나 커피 이런 것들은 높여야 될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간접 높임으로 보더라도 높임의 대상인 고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간접 높임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간접 높임의 경우에는 서술어로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장을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허리가 편찮으시다. 허리는 높임의 대상은 아니지만 할아버지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얘를 높여야겠죠. 그게 간접 높임이니까. 근데 이때 편찮다, 편찮으시다 이런 특수 어휘를 사용하면은 안 된다고 해요. 그럴 때는 그냥 아프다에다가 시를 붙인 아프시다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한 번쯤 건드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면 참고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는데요. 바로 있다에 관해서입니다. 사실 이 녀석은 제가 나중에 시간만 되면은 한번 얘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너무 특이한 녀석이거든요. 동사이면서도 형용사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이어입니다. 개론서를 보더라도 이 있다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있다의 경우는 의미가 다양하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소유의 의미, 그 다음 존재의 의미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거는 나는 장난감이 있다 할 때의 있다. 존재는 나는 학교에 있다 할 때 있다를 말합니다. 자, 먼저 소유의 경우에는 높임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높임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먼저 적어 볼게요. 이거를 주어를 바꿔서 엄마로 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엄마는 사과가 있으시다가 됩니다. 그냥 있다에다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만 더해주면 되죠. 근데 존재일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주어를 일단 동생으로 해놓고 일반적인 문장을 적어 볼게요. 동생은 집에 있다에서 마찬가지로 주어를 엄마로 바꿔 보겠습니다. 엄마는 집에 있으시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특수 어휘를 활용해서 계시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미에 따라서 높임 표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문장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소유일 때는 사과를 높임으로써 전체 주어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간접 높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존재일 때는 직접 높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직 그렇게 깊게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것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따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은 문장의 객체인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을 말해요. 상황으로는 객체가, 그러니까 목적어나 부사어가 화자 혹은 주어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을 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냐면 막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화자가 객체보다 낮긴 한데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은데 객체보다는 낮아. 이러면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 문법의 정수를 개정하기 전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개정 전의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화자, 객체, 주체 이것들 간의 이 높임의 정도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실제로 어떤 개론서에서
여기다가 청자까지 포함해서 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모의고사나 이런 데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식의 논의가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냥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다 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객체가 누가 보더라도 화자보다 높으면은 그냥 객체 높임이 나타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굳이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러한 객체 높임은 특수어휘, 들이다, 모시다, 뵙다 등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조사, 깨가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가 문장을 보겠습니다. 목적어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높여야 될 대상이죠. 따라서 그냥 만나다 이런 말 대신에 뵙다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나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사어 선생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조사 깨가 오고 있고요. 또 인사를 드리다 라는 특수 어휘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뵙다, 깨, 드리다 이런 표현들이 쓰인 이유는 바로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체 높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은 마지막인 상대 높임입니다. 이거는 화자가 청자를 높이는 것인데요.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이 종결 어미 표 여러 차례 봤었죠. 드디어 이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면은 하십시오체부터 해요체까지 나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헤라체까지를 우리가 격식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체와 해요체를 비격식체라고 합니다. 비격식체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사석에서 쓰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격식체는 반대로 공식적인 상황, 직장 내에서 쓰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높임에 따라서 하십시오체가 가장 높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헤라체가 제일 낮추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비격식체에서도 해여체가 높이는 표현이고 해체는 낮추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개의 높임 표현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높임을 굳이 나누면요. 하십시오체 다음에 해여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해체가 헤라체보다는 조금 더 높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여기 안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싹 다 하나하나 외워야 되냐? 항상 제가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여러 차례 보면서 익혀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등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헤라츠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 상대 높임으로 청자가 자기와 비슷하거나 낮은 사람일 때 쓰이죠. 이건 너무 쉽죠. 그 다음 하계츠인데요. 사실 여기 위를 보면은 이 하계츠와 하오츠는 이제는 거의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아주 낡은 그런 어투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말 진짜 안 쓰죠. 그는 밥을 먹네, 밥을 먹는가, 밥을 먹으고 이런 말 쓰나요? 절대 쓰지 않죠. 하계체에 대해서 문법 개론서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장인 어른이 사위한테 하는 말,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가끔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네 밥은 먹었는가? 밥을 어여 먹게. 이런 것들. 정말 일상에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죠. 하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게츠 하오츠는 그냥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오츠 청유형 어미로 읍시다를 설정을 했는데 형태만 봐서는 하십시오체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은 하십시오체의 청자가 아니라 하오체의 청자에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시다가 진짜 하십시오체가 맞다면
높임의 대상한테 하는 말에 충분히 쓰일 수 있겠죠. 다 문장을 한번 볼까요? 청자가 지금 선생님이에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산책이나 갑시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혼나겠죠. 라를 보면은 여보 우리 산책이나 갑시다. 이거는 굉장히 적절하죠. 그래서 읍시다는 하오체에 쓰이는 게 맞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십시오체는 청자를 가장 높이는 등급으로 청자가 자신보다 상위자일 때 쓰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십시오체에서의 청유형은 시지요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하십시오체의 어미와 형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표에서 괄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해체는 반말체라고도 불리는데 상대를 두루 낮추는 데 쓰이는 등급으로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위자한테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엄마나 아니면 친한 형한테 그냥 해체로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 해요체는 해체에 요를 붙인 것으로 상대를 두루 높이는 데 쓰이는 등급입니다. 이러한 해체와 해요체는 억양에 따라 문장 유형이 결정되죠. 같은 밥 먹어 이거더라도 밥 먹어는 의문문, 밥 먹어 이거는 명령문이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시가 결합을 하면은 쉬어요, 세요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높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크게 어려울 거 없었죠? 각각 기본이 되는 원칙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거고 주로 시가 쓰인다. 그리고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어서 높임의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대상을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높임의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걸로 특수한 어휘 그리고 조사 깨가 쓰인다. 그 다음 마지막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는 것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이 된다. 이런 원칙만 가지고 이걸 그대로 문제에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문제를 풀 건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화면을 잠깐 멈추고 먼저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 푸는 것을 보면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틀렸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면 더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21년 11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모든 높임 표현에 나오는 문제 형식이 이렇습니다. 예문을 주고요. 이 예문을 분석하게끔 하는 게 보통 높임 표현의 문제 형식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기억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버지, 무슨 고민이 계신가요?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일단 이 계시다라는 말은 있다의 높임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시다라는 말보다는 어떤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있으시다.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죠? 왠지는 제가 바로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있다라는 말은 소유와 존재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소유일 때는 있으시다를 쓰고 그리고 존재일 때 계시다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가 소유일 때는 간접 높임이 되고 존재일 때는 직접 높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일 때 쓰이는 계시다라는 말을 여기서 쓸 수는 없을 겁니다. 1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도록 아버지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로 수정한다. 맞는 설명이죠. 간접적으로 높인다는 말도 맞습니다. 자, 이것처럼 있다에 대한 의미를 건드려서 충분히 이런 식으로 문제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하는 말이에요. 삼촌께서 할머니를 데리고 식당으로 가셨어. 여기서 조심해서 봐야 할 것은 여러 높임법이 함께 나타나고 있을 때 이거를
나눠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주체 높임부터 살펴보는 게 좋아요. 보면은 가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가다라고 하면 될 것을 주체 높임 서너말 어미 시를 더했어요. 왜냐하면 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니까? 삼촌이니까. 그래서 삼촌의 뒤에다가 깨서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어를 보면 할머니죠. 그래서 할머니를 그냥 데리고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모시고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를 쓰는 건 객체 높임의 일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살펴볼 줄 알아야 해요.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삼촌을 간접적으로 높이도록 삼촌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으로 가셨어? 로 수정한다.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데리고를 모시고로 바꾼 이유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지 삼촌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간접적으로 높인다는 말도 잘못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3번. 사원이 다른 사원에게 부장님이 이제 회의실로 온다고 하셨어. 여기서도 나눠서 보면은 조금은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 온다고부터 볼까요? 오는 것에 대한 주체는 누구예요? 부장님이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부장님이 온다고 해서 부장님이 주체가 되고요. 온다고가 그것에 대한 서술어가 됩니다. 부장님은 사원보다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부장님이라고 하기보다는 부장님께서 그리고 온다고보다 오신다고 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셨어가 조금은 애매할 수 있는데 부장님이 직접 나 이제 회의실로 가 라고 한 것을 전달한다면 오는 것도 부장님이고 이렇게 말한 것도 부장님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온다고 말한 거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은 지금 화자는 그 말한 사람까지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을 내 옆에 있는 동료 사원이 했어. 그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부장님이 이제 회의실로 온다고 B라는 사원이 그러던데? B라는 사원이 그렇게 말하던데? 온다고 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때 온다고 뒤에 오는 말은 앞에 있는 인용절을 안고 있는 전체 아는 문장이 되니까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문제는 그거를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장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도록 부장님께서 이제 회의실로 오신다고 하셨어로 수정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주체는 부장님이니까 깨서와 시를 더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4번.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입니다. 언니가 할아버지한테 안경을 갖다 주라고 했어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디귿에서 설명했던 게 이거예요. 갖다 주라고 여기까지의 것과 뒤에 오는 했어요를 나눠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갖다 주다 이것에 대한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 주어는 언니가입니다. 언니가가 한 거죠. 무엇을? 할아버지한테 안경을 갖다 주라고. 인용절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어는 누구다? 생략된 나겠죠. 내가 할아버지한테 안경을 갖다 주다. 지금 이거 문장 구조가 보이나요? 위에 오는 디귿과 똑같은 겁니다. 한 번만 더 설명을 하자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부장님이 온다고 뭐 말을 하셨어. 이게 되는 거예요.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언니가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할아버지한테 안경을 갖다 주라고. 둘 다 인용절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입니다. 지금 여기 문제 자체에서 이걸 물어보고 있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쪼개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근데 보면은 내가 할아버지한테 안경을 갖다 주다. 조금은 어색하죠.
할아버지 높여야 되는 대상이 맞죠? 그러니까 한테가 아니라 할아버지께, 그리고 그냥 갖다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을 보면은 할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높이도록 언니가 할아버지께 안경을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로 수정한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직접적으로 높인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4번 리을에서 말하고 있는 건 지금 객체 높임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객체 높임을 마치 주체 높임처럼 뭐 직접 높이냐 간접 높이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개론서를 보다 보면은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객체 높임도 이렇게 직접 간접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그냥 뭐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미음.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런 문장입니다. 보면은 이 문장은 여러 문장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뭐뭐 하다가라는 연결어미, 그리고 면이라는 연결어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문장이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게 조금은 어색하죠. 선생님은 객체로서 부사어죠. 그리고 높여야 되는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테보다는 께, 물어봐 보다는 특수어인 여쭤봐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5번 선지를 보니까 선생님께 여쭤봐로 수정한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짜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문장의 구조는 어떠한지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23년 3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보기 1에서는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그리고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그리고 청자와 관련된 상대 높임으로 나뉜다. 그 다음 높임 표현은 크게 문법적 수단과 어휘적 수단에 의해 실현된다. 문법적 수단은 조사나 어미를, 그리고 어휘적 수단은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 사실 개론서를 보다 보면요, 이 높임 표현이나 이런 어떤 문장 파트에서 나오는 여러 문법 요소들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문법적 수단, 어휘적 수단.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설명처럼 어휘적 수단은 우리가 배웠던 특수 어휘들 있죠. 개별 단어들. 그런 거를 활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반대로 조사, 어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높임 표현을 하는 것을 문법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기 2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을 보면은 손님이 말을 하고 있네요. 어머니께 선물로 드릴 신발을 찾는데, 보시면은 선물로 드리다 라는 관형절이 숨어 있고 어머니께 라는 객체 높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드리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객체 높임으로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조사는 문법적 수단이라고 했고 특수 어휘는 어휘적 수단이라고 했죠. 조사인께, 그리고 특수 어휘 드리다 1번에서 문법적 수단과 어휘적 수단을 통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는 말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머니께는 부사어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문제를 풀면서 목적어나 부사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너무 간단하죠. 조사가 부사격 조사니까, 또는 목적격 조사니까. 그래서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 이제 이 정도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 니은.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관형사절이 이렇게 안겨 있습니다.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이거를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어머니가 편하게 신으실 수 있다, 혹은 어머니가 제품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신으실에서 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문장의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주체 높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뭐뭐요라고 끝나고 있죠. 이거 상대 높임으로 따지면은 해요체에 포함됩니다. 2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선어말 어미 시와 조사 요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일단 편하게 신다. 신발을 지금 신는 거는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주체인 어머니예요. 근데 조사 요는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높이나요? 아닙니다. 상대 높임이죠. 상대 높이면 누구를 높이는 거다? 청자를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손님은 지금 점원을 높여서 제품이 있을까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대상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사 요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해요체에서 뒤에 오는 요를 따로 떼가지고 보조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품이 있을까요?에서 어미 전체를 아요라고 하나로 굳어진 걸로 보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걸 분석해서 그냥 해체인 아 뒤에 보조사 요가 더해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조사 요가 더해졌다고 보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는 손님들께서 이 제품을 많이 사 가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형절이 안겨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다. 누가? 손님들이. 그러니까 관형절 내에서 공통되는 요소가 손님들이겠죠. 손님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다가 됩니다. 좀 복잡하니까 한번 옆에다 적어볼까요? 지금 이 문장이 안에 안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는 건 누구예요? 손님들입니다. 서술어에 대한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 그리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둘은 주체 높임을 위해서 실현된 요소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은 객체죠. 부모님은 분명히 높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 대상을 위해서 데리다가 아니라 모시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또 객체 높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위로 가서 전체 아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가다죠. 누가 가는 거예요? 손님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주체 높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님들 뒤에다가 깨서를 붙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번을 보도록 할게요. 동사 모시다와 조사 깨서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깨서는 주체인 손님들을 높이기 위해서고 모시다는 객체인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3번은 맞는 설명. 그 다음 리을. 할인 중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바로 이건 선지를 읽어볼게요. 문법적 수단을 통해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따로 문법적 요소가 안 보이는데 뒤쪽에 하십시오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대화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점원이 손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십시오체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어미는 문법적 수단이라고 했으니까 4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미음. 저도 어머니를 뵙고 함께 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뵙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어머니라는 객체,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 어휘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요체가 들어가 있네요. 어요. 이거는 대화 상대방인 점원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을 볼게요. 어휘적 수단을 통해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목적어인 어머니, 그러니까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뵙다라는 특수 어휘, 어휘적 수단을 통해서 대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5번도 맞는 설명.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4년 11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바로
예문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기역, 니은, 디귿 이 문장부터 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셨어요? 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게 깨가 보이네요. 그리고 드리다 라는 특수 어휘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요라는 해요체의 상대 높임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따져봐야 돼요. 먼저 주체 높임 시, 이거는 주체를 높이기 위한 거죠. 선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깨는요, 할머니라는 부사어, 그게 바로 객체죠. 그래서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객체 높임의 일환으로 깨가 쓰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객체 높임으로써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가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어요는 화자가 아버지보다 더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해요체인 어요가 쓰이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니은, 이번에도 문법 요소를 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깨서가 보이고요. 그리고 드시다 라는 특수 어휘가 보입니다. 또 나가시다에서 시, 그리고 씁니다 라는 하십시오체가 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씩 분석해 보면은 먼저 주체 높임부터 나가다, 누가 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나간 거죠. 문장의 주체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와 시가 쓰였습니다. 또 나가다 앞에 있는 드시러, 이것도 주체인 아버지가 하는 거죠. 그래서 먹다가 아니라 드시다라는 특수 어휘가 쓰였으니까 이 또한 주체 높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오는 씁니다는 이 문장을 듣고 있는 청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높이기 위한 하십시오체인 씁니다가 쓰였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상대 높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디귿을 보겠습니다. 삼촌한테 하는 말입니다. 깨소가 보이고요. 특수 어휘 모시다가 보입니다. 그 다음 시가 보이고요. 마지막에 상대 높임법 요, 해요체인 요가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씩 설명을 하자면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어머니죠. 이 문장의 주체, 주어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가 쓰였고요. 또 시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 문장의 객체는 누군가요? 아버지입니다. 목적어인 아버지가 객체가 되는데 이런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상대방이 삼촌이죠. 삼촌을 높이기 위해서 요라는 해요체가 쓰였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선지를 볼게요. 1번 기억에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가 있다. 맞나요? 네, 지금 깨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부사어인 할머니를 높이는 거죠. 1번은 맞는 설명. 2번 디귿에서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맞나요? 이것도 맞습니다.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가 아버지라는 목적어를 높이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 3번 기역과 니은에서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기역에서는 해요체를, 니은에서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기역과 디귿에는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가 있다. 기역의 주체 높임을 위해서 쓰이는 조사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때의 깨는요, 그냥 객체 높임이라고 했습니다. 디귿에는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께서라고 주체인 어머니를 높여주는 조사, 깨서가 들어가 있지만 기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니은과 디귿에는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 이거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겠죠.
니은에 시가 있고요. 디귿에도 시가 있습니다. 5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6년 7월 고3 모의고사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설명이니까 그냥 넘어가 볼게요. 바로 예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억, 할머니께서 책을 읽고 계신다. 지금 계시다는 있다의 높임 표현이고 계시다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고 있는 것에 대한 주체가 할머니니까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가 쓰이고 있네요. 1번 선지를 바로 볼게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데 깨서와 계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누나는 어머니께 모자를 선물로 드렸다. 지금 누나가 이 문장의 주체가 되죠. 서술어는 드리다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객체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깨가 쓰였고요. 또한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가 쓰였습니다. 바로 2번을 보면은 니은은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데에 깨와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디귿, 할아버지께서 월요일 오후에 병원에 가신다. 지금 가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누구죠? 할아버지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 그리고 시를 쓰고 있네요. 3번, 디귿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깨서와 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리을, 선생님과의 대화 중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이 문장에 쓰인 높임 표현은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씁니다라는 상대 높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4번을 한번 볼까요? 리을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데에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이 말씀이라는 게 결국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어떠한 할 말이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한테 하는 거니까 말 대신에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높인다는 것보다는 반대로 자기를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겸양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는 겸손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실제로 높이는 데에 쓰이기도 해요. 그런 건 언제냐? 이 말이 높임의 대상일 것일 때, 그때 말씀을 써가지고 대상을 높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선생님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때는 이 말이 선생님이 할 말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말 대신에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말씀은 높임의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리을에서 나오는 말씀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높임 표현이라기보다는 겸손한 표현, 겸양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라고 한 거 있죠. 우리 대명사일 때 배웠습니다. 나라는 대명사는 저로 쓰일 수도 있다고요. 이때 이 저라는 말은 나라는 사람을 낮춰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겸양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관련된 내용 있죠. 실제로 개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짤막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 나중에 문제로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음, 아버지와의 대화 중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예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습니다만 드러나 있네요. 대화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십시오체를 쓰고 있습니다. 5번,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데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1년 10월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면은 국어의 높임 표현은 조사나 어미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배웠던 특수 어휘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 또한 국어에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표현도 존재한다. 제가 지금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겸양의 표현은 일부 어미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지금 이 니은에 대한 설명 자체는 저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1번. 저희 어머니께 드렸던 선물이 여기 있네요. 일단 기억과 니은이 모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1번에 담긴 높임 표현들 혹은 겸양 표현들을 다 찾아볼게요. 일단 들이다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높이는 해요체도 보입니다. 끝인가요? 아니죠. 제가 방금 설명했던 대명사 저, 그리고 그 저의 복수 표현인 저희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라고 볼 수 있죠. 상대에 대해 나를 낮추기 위해서 저라고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머니라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 들이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기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깨서 시 있습니다. 그 다음 연세도 있습니다. 근데 연세라고 하는 거는 낮춤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인 거죠. 그리고 깨서는 걸어가는 것에 대한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이는 주체 높임법이고, 그리고 시도 마찬가지로 주체 높임법이 됩니다. 여기서는 기억만 드러나 있고 니은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3번. 저 보이네요. 그래서 니은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3번도 정답은 아닙니다. 4번. 여쭙다라는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는 나타나지 않아요. 4번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깨라고 하는 객체를 높여주는 높임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5번. 모시다라는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설명하자면 겸양의 표현 중에 일부 어미로 실현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몇몇 개론서에서 정말 작은 분량으로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하오니 하옵소서 뭐 이런 것들 있죠. 너무 예스러운 말들, 이렇게 어미로 실현되는 겸양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다루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들 있죠. 우리는 보통 이것들을 용언에 대해서만 다뤘어요. 여쭈다, 뵙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체언들 중에서도 이런 특수 어휘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집이라는 말 대신에 댁, 그리고 이빨, 이런 거 대신에 치아, 그리고 여기서도 나왔지만 나이 대신에 연세, 그리고 술 대신에 약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르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1년 9월 고3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이거는 난이도가 정말 꽤나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문제를 풀면서 막 문장의 짜임을 분석했었죠. 근데 그것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애초에 그런 거를 건드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한번 먼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제 푼 것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뭐 제가 겁을 주긴 했지만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공부의 양이 꽤나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시간은 걸렸을지라도 분명히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이 혼문장에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겹문장의 안긴 문장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예문을 만들어 보자. 근데 바로 예문을 만들어 보게 하면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위에 예시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분석해서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건: 안긴 문장에서의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 주어로 실현된 겹문장. 다시 한번 보면은 안긴 문장에서는 주체 높임이 대상이 되는데 그게 또한 아는 문장에서는 주어래요. 예문을 볼게요. 보니까 공원에서 산책하시던이라는 관형사절이 뒤에 오는 할아버지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꾸밈을 받는 할아버지는 웃으셨다라는 서술어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전체 아는 문장으로 봤을 때는 주어가 할아버지인 거죠. 근데 그 주어는 다시 안긴 문장인 관형사절에서는 뭐예요? 할아버지가 공원에서 산책하시다가 되죠. 마찬가지로 안긴 절에서도 주어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인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안긴 문장에서의 주체 높임의 대상, 그게 할아버지고 그 할아버지가 다시 전체 아는 문장에서 주어로 실현되었다는 말은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예문, 기억을 고르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문장의 짜임이 완벽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 2, 3, 4, 5번 중에 우리는 어떤 아는 문장만 찾으면 될까요? 바로 관계 관형사 절만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긴 문장에서의 어떤 하나의 대상이 다시 아는 문장 전체에서 어떤 것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당연히 아는 문장에서도 안긴 문장에서도 공통되는 요소가 존재했어야 해요. 이렇게 공통되는 요소를 가지고 안긴 문장을 만들었던 게 어떤 거였나요? 그게 바로 관계 관형사 절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뭐 고양이 문장, 박스 문장 해가지고 공통되는 요소 삭제하고 삭제된 것에다가 관형사형 전성함이 붙인 다음에 박스 문장이 공통된 요소 앞으로 이동시킨 거. 이거를 우리가 관계 관형사 절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이 관계 관형사 절 안에는 꾸밈을 받는 요소와 똑같은 요소가 생략되었다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런 관계 관형사 절이라야만 조건에서 제시한 이렇게 안긴 문장에서도 그리고 아는 문장에서도의 어떤 성분이 뭘 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안긴 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1, 2, 3, 4, 5번에서 관계 관형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편치 않으시던 어르신이 편치 않으신 거니까 1번은 일단 맞습니다. 관계 관형사절이. 그 다음 2번 고향에 계신 부모님,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 거니까 2번도 관계 관형사절이 맞아요. 그 다음 3번 나는 날짜를 기억한다. 그 날짜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날짜죠. 이거는 관형사절은 맞지만 공통되는 요소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완벽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동격 관형사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3번은 애초에 답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 4번 누나는 할머니께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다시 관형절로 인해서 꾸밈을 받고 있습니다. 누나가 다음 주에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다. 이 문장에서 공통되는 요소가 할머니께겠죠. 그래서 4번도 관계 관형사절이 맞습니다. 5번 형은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관형사절이 다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요소는 관형절 안에서 동생이 선생님을 찾아뵙다가 되니까 이것도 관계 관형사절이 맞네요. 보니까
일단 3번 빼고는 모두 다 해당해요. 그러니까 1, 2, 4, 5번 모두 다 살펴봐야겠죠. 조건을 보겠습니다. 안긴 문장에서의 객체 높임의 대상이, 자, 그러니까 꾸밈을 받았던 요소, 그 요소가 안긴절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어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 그 요소가 아는 문장에서는 목적어로 실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하기 쉬운 건 뭐예요? 이 목적어라는 거겠죠? 꾸밈을 받는 대상 뒤에 뭐가 오면 돼요? 목적격 조사가 오면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1번, 어르신께서 건강해지시다. 이 깨서는 주체 높임의 깨서입니다. 건강해진 것에 대한 주어가 어르신이니까요. 목적어라는 말은 틀렸어요.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2번, 부모님이 꾸밈을 받는 대상인데 그 뒤에 을이 오고 있어요. 이거는 정답일 수 있네요. 일단 2번, 그 다음 4번,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니까 깨는 부사격 조사예요. 목적어가 아닙니다. 4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5번, 선생님 다음에 을이 붙고 있습니다. 목적어가 맞아요. 2번 아님 5번이 됩니다. 그러면은 안긴 절에서 그게 객체 높임의 대상, 그러니까 목적어나 부사어로 기능을 하면 되는 거겠죠. 보겠습니다. 2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이니까 부모님이 고향에 계시다죠. 그래서 부모님은 안긴 절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 높임의 대상이 됩니다. 2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5번, 동생이 찾아뵈려던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다시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동생이 선생님을 찾아뵙다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객체 높임의 대상, 그러니까 목적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어때요? 그래도 충분히 풀만한 수준의 문제였죠? 만약 이게 어려웠다면 아직 문장의 짜인 부분이 완벽하게 학습이 안 된 거니까요. 그쪽 파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높임 표현은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을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